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 잊혀진 선수 콘텐츠의 반응이 좋아서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제가 선정한 선수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분명 이런 선수가 있었지라는 반응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제2의 호날두라고 불렸던 헤세 로드리게스입니다. 헤세는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이 발굴한 기대주였습니다. 레알 2군 소속으로 22골을 몰아치며 주목받았고 영입생들에게 크게 의존하던 레알이 모처럼 A팀으로 승격시킨 몇 안 되는 귀한 자원이었는데요. 갈락티코의 좁은 문을 뚫고 나온 떡잎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장차 레알이 호날두의 후계자로 키우던 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처럼 BBC 라인의 백업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 시즌 공식전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기량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라울의 데뷔 시즌과 비교하며 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하던 팬들에게는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그렇게 부상 여파로 1군 안착에 실패한 그는 2016년 주전 경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당시 파리 생제르맹 정도의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헤세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유지되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커리어에서 악수로 작용하게 되죠. 이적하자마자 맹장염으로 고생하는 등 초반에 입지를 다지지 못하면서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머문 기간보다 타팀으로 임대된 기간이 더 길었는데요. 하지만 전혀 반등하지 못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잉여 전력으로 분류되어 개인 훈련만 진행했습니다. 사실 헤세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빠르게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일찍이 그를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매각해 수익화를 시켰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를 원하는 팀들은 모두 높은 고액 연봉에 주저했고 파리 생제르맹조차 주급을 부담해주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헤세가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유랑은 그의 폼을 떨어뜨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부터 헤세는 이탈리아, 튀르키예, 브라질,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 수많은 무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025년 여름 라스팔마스로 이적해 유럽 무대로 복귀했고 이들과 무려 3번째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라스팔마스는 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리가 승격 경쟁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영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팬들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지 않은 평행세계 헤세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현재는 변방에서 뛰고 있는 빈센트 얀센입니다. 이제는 국내 팬들조차 근황이 어떤지 관심을 갖지 않은 선수가 되어버렸는데요.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얀센은 어린 나이에 무려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네덜란드 대표팀의 승선까지 하면서 단숨에 훈텔라르를 이을 네덜란드산 골 폭격기란 기대를 받게 되죠. 그동안 많은 빅리그의 구단들이 네덜란드산 기대주들에게 크게 대여봤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얀센이 다시 한번 골을 몰아치며 무력 시위를 하자 이번에는 긁어볼 만한 유망주라고 생각한 빅리그의 구단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얀센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 팀은 바로 토트넘이었는데요. 당시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제외하면 그를 로테이션해줄 수 있는 일선 자원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리 케인을 각성시킬 만한 경쟁자이면서 무게감을 더하기에는 얀센만한 선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모두가 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첫 시즌 피지컬을 이용한 등지는 플레이로 이선들의 침투를 도우며 긍정적으로 볼만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무지 득점포가 터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얀센은 본래 네덜란드 무대에서는 몸싸움을 통해 자리를 잡은 뒤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는 장면들을 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수비수들은 얀센에게 볼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죠. 이 당시 토트넘에게 당장 급한 것은 케인의 득점력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격수였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은 이듬해 스완지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 요렌테를 영입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입지가 좁아진 얀센은 결국 페네르바체로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나게 됐고 이후 토트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멕시코의 몬테레이와 벨기에의 로열 앤트워프에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승선하기도 했죠. 리그의 수준차를 고려해야겠지만 현재도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 자국 네덜란드 리그로 돌아가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잊혀진 선수는 바로 제레미 메네즈입니다. 이 선수를 정말 잊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 나스리, 베나르파, 벤제마와 함께 프랑스 87년생 트로이카로 불렸던 선수로 리그왕에서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기로 했던 재능 넘치는 이선자원이었습니다. 한때 유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프랑스 유망주들에게 불리는 대표적인 칭호인 포스트 지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렇듯 이른 나이서부터 주목받던 그는 2008년 모나코에서 로마로 이적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공번이 되어버린 메네즈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입니다. 자, 로마는 팀 내 창의성을 담당하던 만치니가 인테르로 떠나면서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메네즈를 영입했습니다. 로마의 스팔레티 감독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지닌 메네즈가 만시니의 전술적 포지션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만시니가 보여준 이타적인 측면은 메네즈가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드리블에 편향된 게임 플레이와 어느 순간 생긴 향수병은 그의 폼을 저하시켰는데요. 이후에 여러 감독들과 불화도 발생하면서 벤치로 밀려났고 결국 2011년 카타르 자본에게 인수되며 거금을 뿌리던 파리 생제르맹의 1기 멤버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이적 후 여러 포지션에서 대치자로 투입되며 17차례나 득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쏠쏠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질라탄, 카바니 등 점차 스타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며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졌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암흑기 밀란으로 이적했는데요. 과거 로마 시절 향수병으로 고생했던 그였기에 시리아행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지만 메네즈는 암흑기에 접어든 밀란에서 첫 시즌에만 리그 16골을 폭발시키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밀란은 그가 명가 재건을 이끌어줄 제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상이 잦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밀란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급격한 하락세가 시작되었는데요. 메네즈는 밀란을 떠난 후 다양한 국가에서 조용히 커리어를 보냈고 2024년에 이탈리아 무대에서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그마저 잊혀지면서 프랑스 87 트로이카 가운데 오직 벤제마만이 빛을 본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파이와 함께 MD7이라고 불린 마리아노 디아스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디아스는 레알이 기대하던 차세대 자원이었습니다. 레알에서 데뷔에 성공한 그는 호날두, 벤제마 등의 쟁쟁한 공격수들이 지배했던 탓에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2017년 리옹으로 떠났습니다. 리옹으로 행선지를 옮긴 그는 압도적인 활약을 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호날두의 대치자를 찾던 레알의 눈에 다시 띄게 됐는데요. 레알은 그에게 호날두가 달았던 등번호 7번을 부여하며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죠. 나름대로 꾸준하게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이렇다 할 존재감을 남기지 못하면서 벤치만 지키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19-20 시즌부터는 완전히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어 7경기 출전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레알 복귀 후 70경기에서 7골, 수비수에 가까운 초라한 성적을 남긴 그는 2023년 모두가 먹튀인 아자르의 퇴단에 주목하고 있을 때 조용히 퇴단했습니다. 2부에서는 레알 역사상 그와 비슷한 커리어를 밟은 선수가 없었다고 하며 그의 생존 본능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을 정도이죠. 레알을 떠난 그는 세비야로 적을 옮겼으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단 1년 만에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기간을 무적 신세로 지내게 되는데 조용히 잊혀지던 찰나 2025년 3월 무적 신부님에도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에 발탁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과거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팀에 발탁되었다가 이후 스페인 대표팀에 뛰는 것을 원해 차출을 거부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따라서 12년 만에 소집에 응한 것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드러냈죠. 8개월간 소속팀이 없는 상황에서 발탁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번 2025년 여름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 계약을 맺으며 소속팀을 찾았습니다. 앞서 잊혀진 선수 1편에 등장한 데니스 수아레즈와 비슷한 시기에 입단해 함께 뛰고 있는데요. 어느덧 그의 나이도 30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알라베스와의 계약이 그의 커리어에서 마지막 기회이자 향후 커리어의 기로를 결정할 중요한 시즌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원히트 원더 공격수 피용테크입니다. 2018년 여름 폴란드 무대에서 제노아로 조용히 이적해온 피용테크는 전반기에만 리그 18경기 13골, 컵대회에서는 2경기 6골을 몰아치는 활약으로 단숨에 전 유럽이 주목하는 골잡이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리아 최정상급 수비수이던 쿨리발리를 완전히 갖고 논 뒤 기록한 골 장면은 백미로 여겨졌는데요. 이처럼 9번 공격수가 희귀한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피용테크는 빅클럽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주가는 점점 더 치솟았죠.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과인을 첼시로 떠나보낸 밀란이 적극적으로 영입을 타진했고 2019년 1월 그를 약 490억 원에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년 만에 몸값이 57억에서 약 490억 원으로 8배 정도 뛴 것인데요. 후반기에만 9골을 몰아친 그는 해당 시즌 리그 22골을 넣어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렵 셰브첸코가 피용테크를 직접 자신의 후계자로 거론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밀란의 팬들은 드디어 9번의 저주를 무너뜨릴 적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등번호를 9번으로 바꿔 달자마자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피용테크는 배우 침투가 좋고 득점에만 특화된 공격수였는데 발밑이 좋거나 툴이 다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상대팀들에게 간판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듯 거품이 빠졌다는 평가가 만연해지기 시작하자 밀란은 빠르게 처분해 원금을 회수하려고 나섰는데요.
당시 밀란은 재정적 플레이제도 위반 문제로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포기할 만큼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부상으로 이탈한 케인의 대치자로 노리고 있다는 이적설이 대두됐죠. 그러나 베르바인 로세소의 완전 영입 등으로 자금이 마르면서 피용테크에게 거액을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이적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베를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베를린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기대보다 저조한 성적의 시즌 중 클린스만을 새 사령탑으로 데려왔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겨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에 피용테크와 함께 마테우스 쿠냐 등을 영입하는데 1,000억 원을 퍼부었죠. 그런데 클린스만이 지도자 자격증 등 여러 문제로 해프닝을 겪으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일방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을 발표하면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베를린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잔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피용테크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따라 부진에 빠졌는데요. 이후서부터는 여러 팀을 돌며 팬들 사이에서는 잊혀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카타르 리그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때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득점 능력을 펼쳐 보인 콜롬비아 출신의 공격수 잭슨 마르티네스입니다. 한때 팔카오 잭슨 마르티네스 하메스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라면 세계 정상급 국가들과도 견줄만하다는 평이 존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국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멕시코 리그로 적을 옮겨 이곳을 폭격한 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팔카오의 대치자로 포르투에 입성하며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시즌 연속 포르투에서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팔카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냈는데요.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도 변함없는 득점력을 보여주자 빅클럽들이 일제히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는데 아스날의 경우에는 지루를 지원할 재원으로 그에게 500억 원을 준비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잭슨은 2015년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포르투에서 그로했듯 동양의 팔카오만큼 그가 활약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유벤투스로 보낸 만주키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잭슨은 이적 첫 시즌인 15-16 시즌 컵대회를 포함해 22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입단 7개월 만인 2016년 2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자신들이 영입할 때보다 더 큰 이적료를 부른 중국의 광저우 헝다로 그를 빠르게 매각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잭슨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유럽 커리어는 이때부터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중국 무대에서도 발목 부상을 당해 2년 가까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광저우에 머무는 3년간 16경기 출전에 4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포르투갈 무대로 돌아가 재기를 꿈꿨으나 이전의 폼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죠. 또한 소속팀의 커리어가 꼬임에 따라 대표팀 경력도 일찌감치 마무리되었습니다. 잭슨은 2020년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네스를 끝으로 팀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현재는 고국 콜롬비아에서 기독교 힙합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선수들 외에도 제 리스트에는 수많은 잊혀진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반응이 좋다면 3편까지 제작해볼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잊혀진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